68번째 생일, 아들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SNS 속 가족은 제주도에서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며칠 뒤, 그들은 제 마지막 남은 집을 팔아 자신들의 강남 아파트를 사달라고 찾아왔습니다. 평생 헌신한 어머니의 마지막 눈물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박소희, 나이는 68이에요. 여기 마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산 지는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남편이 하늘로 떠나고 나서 제 세상은 온통 하나뿐인 아들, 진석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어엿한 건설회사 부장이니 제 할 일은 다 했다 싶으면서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해가 짧아진 가을 저녁이 되면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있다는 사실이 유독 뼈에 사무쳐요. 창밖을 보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냄새가 흘러나오는데 우리 집 부엌에선 된장찌개 하나만 보글보글 끓고 있으니 그 적막함이 꼭 찬물처럼 목구멍으로 훅 넘어오는 것 같죠. 지난 추석 때가 생각나네요. 남편이 살아있을 적엔 온 식구가 북적대며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었는데 이젠 저 혼자 조촐하게 제사상을 차려요. 텅 빈 거실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있으면 돌아가신 남편보다 살아있는 아들 얼굴이 더 아른거리더라고요. 진석이는 지금쯤 뭘 할까?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기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밤이 훌쩍 깊어지곤 했어요. 어느덧 68번째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괜히 들뜨기도 하고 한편으론 조바심이 났어요. 올해는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으려나 그런 소박한 기대를 품게 되더라고요. 생일 며칠 전이었나 마침 진석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저 진석이에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아들, 별일 없고 주말에 시간 괜찮니? 하고 물었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엔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 주말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인천에 정말 중요한 건설 수주 프로젝트가 걸려서요. 지금 송도 현장에 나와 있는데 주말 내내 여기서 밤새워야 할 판이에요. 이게 회사 명운이 걸린 일이라 제가 빠질 수가 없네요. 전화기 너머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 아들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지쳐 보였어요. 대기업 부장이라는 자리가 어디 쉬운 자리겠어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애를 쓸까 싶어서 서운한 마음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알았다, 아들아. 중요한 일이라니 할 수 없지.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생일보다 아들 일이 먼저인 건 당연한 거니까요. 아들하고 통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며느리 은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은정이에요. 진석 씨한테 얘기 들으셨죠? 정말 죄송해서 어떡해요. 싹싹한 며느리는 늘 제게 깍듯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죠. 괜찮다, 아가. 아범 일이 중요하다는데 별 수 있니? 그러자 은정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어요.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어머님. 애들이 이번 주말에 학원 레벨 테스트가 잡혔지 뭐예요. 아시잖아요. 요즘 애들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강남에 있는 학원이라 이번에 반 배정 잘 받아야 앞으로가 편해져서요. 주말 내내 특강까지 들어야 한대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찾아뵙기도 어렵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손주들 교육 문제라니 제가 더 할 말이 없었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좋은 대학 가려면 어릴 때부터 저렇게 아등바등해야 한다는 걸 저도 귀동냥으로 들어서 잘 알거든요. 그래, 그래. 애들 공부가 더 중요하지. 할미 생일이야. 내년에 또 챙기면 되지.
괜찮으니 걱정 말고 애들 뒷바라지나 잘 해줘. 저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지만 어미로서, 할미로서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바쁜 아들, 애들 교육에 열심인 며느리. 다들 제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증거니까요. 저는 그저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 늙은이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생일날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괜히 현관문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전화벨 한 번 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을 나섰어요. 남편과 제가 살아생전 자주 가던 망원시장 근처 떡집으로 향했죠. 예전 같았으면 케이크 가게에 갔겠지만 이젠 빵보다는 떡이 더 좋더라고요. 떡집에 들어가 가장 작은 무지개떡 케이크 하나를 샀어요. 혼자 먹기엔 그것도 크다 싶었죠. 집에 돌아와 조촐하게 저녁상을 차리고 떡 케이크 위에 초 하나를 꽂았어요. 불을 붙이고 거실 불을 끄니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가 외롭게 타오르더군요. 제 신세 같았어요. 생일 축하한다. 소희야, 저 자신에게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데 목소리가 젖어나와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한 소절도 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죠. 주책맞게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띵동하고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드니 진석이와 은정이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바빠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사랑해요.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몇 글자가 제 마음속 응어리를 한순간에 녹여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것 봐. 잊지 않았잖아. 바빠서 그런 거지. 마음은 늘 나를 향해 있잖아.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몇 번이고 그 문자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서운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번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정말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저는 그저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기능밖에 모르는 늙은이라 젊은 사람들처럼 복잡한 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문자가 제게는 세상 전부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맡에 놓인 가족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활짝 웃고 있는 아들, 내외와 토끼 같은 손주들. 사진 속에서는 이렇게나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현실의 우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걸까?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어요. 어쩌면 이건 바쁜 세상의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른다고.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렇게 조금씩 잊히고 희미해져 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의 저는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의 시작이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불안한 평온 속에서 애써 잠을 청할 뿐이었어요.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쯤 흘렀을까요? 제 삶은 다시금 물 흐르듯 잔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그날의 서운함은 아들 내외가 보내준 따뜻한 문자 메시지 덕분에 많이 가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남은 찜찜함은 그저 혼자 사는 늙은이의 괜한 투정이려니 하고 애써 눌러두었죠. 그날은 마포구 노인 종합복지관에 가는 날이었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복지관이 사랑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오랜 친구인 영자 씨를 만났어요. 영자 씨는 저보다 나이는 1살 어리지만 신식문물의 아주 밝은 친구예요. 자식들이 미국에 살아서 그런지 손바닥만 한 휴대폰으로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소희 언니, 이것 좀 봐. 우리 손주가 이번에 학교에서 상 탔다고 사진 보냈네.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영자 씨는 휴대폰 화면을 제 눈앞에 바싹 갖다 대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화면 속에는
금발머리를 한 귀여운 아이가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곧이어 영자 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몇 번 누르더니 아들과 영상 통화까지 연결하더라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들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는 영자 씨를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언니는 아들하고 자주 연락해? 요즘 애들은 워낙 바쁘니까 얼굴 보기 힘들지? 그럼 우리 진석이도 늘 바쁘지. 지난주에도 인천에서 큰 공사 때문에 밤샘 작업했다더라고. 제 말에 영자 씨는 혀를 차며 제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언니,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 한다니까. 이 네모난 거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어. 특히 그 외 SNS, 인별그램인가 뭔가 하는 거. 그걸로 보면 며느리가 뭐하고 사는지, 애들은 어디 놀러 갔는지 다 알 수 있는데 답답하게 왜 전화만 기다리고 있어. 며느리가 뭐하고 사는지 다 알 수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동안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알아서 뭐하나, 괜히 자식들 사생활 엿보는 것 같아 민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우리 은정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이들은 얼마나 컸을까? 사진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자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나도 좀 알려줄 수 있니? 제 말에 영자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옆에 바싹 다가앉았어요. 당연하지, 언니, 이리 와봐. 영자 씨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받아들고는 익숙하게 앱을 설치하고 계정이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작고 복잡한 화면을 들여다보려니 눈이 침침하고 어지러웠지만 꾹 참고 영자 씨가 하는 대로 따라했어요. 마침내 며느리 은정이의 이름을 검색하자 익숙한 얼굴이 담긴 동그란 사진 하나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저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낮에 영자 씨가 찾아준 며느리의 SNS 페이지였죠.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화면이 꼭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올리자 은정이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새로 산 명품 가방 사진, 친구들과 호텔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점심을 먹는 사진, 그리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훌쩍 커버린 손주들의 사진까지. 그러다 제 손가락이 순간 멈췄어요. 제 눈을 의심했죠. 화면 가득 펼쳐진 건 눈부시게 푸른 제주도의 바다였어요. 협재 해수욕장의 하얀 모래사장 위에서 제 아들 진석이와 며느리 은정, 그리고 손주 둘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힐링 제주, 가족여행, 럭셔리 리조트 같은 낯선 글자들이 달려 있었고요. 한 장, 두 장, 사진을 넘길수록 심장이 쿵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신라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 모습, 값비싸 보이는 흑돼지 식당에서 찍은 음식 사진까지. 가장 결정적인 건 그 사진들이 올라온 날짜였어요. 제 생일날을 포함해서 정확히 닷새 동안 진석이가 인천 현장에서 회사 명운을 걸고 밤을 새운다던 바로 그 시간에 은정이가 아이들 학원 레베 테스트 때문에 주말 내내 특강을 들어야 한다던 바로 그 주말에 제 가족은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힐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천 출장, 학원 시험. 아들과 며느리의 피곤하고 미안함이 가득했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나를, 이 늙은 어미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죠. 휴대폰 화면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과 그들의 짧은 문자에 감동해서 눈물 흘리던 제 모습이 겹쳐지면서 숨이 턱 막혀왔어요.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크고 단단한 것이 제 가슴을 쾅하고 내리치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아들에 대한 믿음,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2주 동안 시체처럼 지냈어요.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휴대폰 화면 속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홀로 떡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앉아 있던 제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한 아들 내외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속에서 울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어머니, 늦었지만 생신 선물이에요. 진석이가 내민 건 번듯한 포장 상자에 담긴 인삼 세트였어요. 하지만 상자 귀퉁이에는 아들이 다니는 건설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회사에서 명절 선물로 나눠준 게 분명했어요. 이어서 은정이가 수줍게 웃으며 또 다른 상자를 건넸어요. 어머님, 이거 관절에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래요. 꾸준히 드세요. 상자는 구석이 살짝 찌그러져 있었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어요. 무심코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고작 석 달밖에 남아있지 않았더군요. 어머니, 이거 좋은 거예요.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간신히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어요.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아니,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얼굴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 위로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환한 웃음소리가 겹쳐 보였어요.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저는 그들이 주고 간 선물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가 쓰레기통 옆 구석에 두 상자를 나란히 내려놓았어요. 버리지도 그렇다고 찬장에 넣지도 못한 채 그 선물 상자 두 개가 꼭 저와 제 아들 내외의 관계 같았어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은 이미 비어버리고 상해버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이 집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혼자라는 것을. 그들의 말, 행동, 심지어 저를 위한다는 선물까지도 모두 가짜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가끔씩 생각날 때 싸구려 선물 하나로 죄책감을 덜어내는 대상일 뿐이었죠. 깊고 차가운 고립감이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내외가 다녀간 후 제 시간은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버렸거든요. 그들이 두고 간 선물 상자는 여전히 부엌 구석, 쓰레기통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휴대폰을 열어 다시 한번 그들의 SNS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어요. 이미 제 눈으로 본 진실을 다시 확인하는 건 제 심장에 제 손으로 못을 박는 짓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며느리 은정이의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은정이의 목소리는 꿀이라도 바른 듯 과장되게 밝고 명랑했어요. 어머님, 저 은정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요. 마포에서 아주 유명한 돼지갈비집으로 예약해놨어요. 진석 씨랑 애들이 어머님이랑 같이 저녁 먹고 싶다고 성화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저 천진난만한 목소리.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웃고 있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속으로는 무슨 꿍꿍이 속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결심이 서기도 했어요. 그래, 가보자. 가서 저들의 연극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보자. 이것이 아마 저들이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내가 저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아가, 나야 좋지. 그럼 주말에 보자꾸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어미의 얼굴, 그저 자식들이 밥 한 끼 사준다는 말에 기뻐하는 순진한 얼굴을요. 약속한 날 저녁, 저는 마포에서 오래되기로 소문난 조박집이라는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외식하러 왔던 곳이라 가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옛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죠. 식당 안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였고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 말소리로 시끌벅적했어요.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 이리 앉으세요. 할머니. 진석이는 제 의자를 빼주고 아이들은 제 품에 와서 안겼어요. 은정이는 살갑게 웃으며 물수건을 건넸죠. 정말이지 너무나 완벽하고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SNS에서 봤던 바로 그 행복한 모습 그대로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그들의 연극을 지켜봤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그들의 효도 전쟁은 더욱 거세졌어요. 진석이는 연신 제 잔에 술을 채워줬고 은정이는 잘 익은 고기를 골라 제 밥 위에 올려주기 바빴어요. 손주들은 재롱을 떨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큰애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탔고 작은애는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다고요. 우리 손주들 정말 장하다. 할미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겠네. 저는 영혼 없는 칭찬을 건네며 고기를 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재를 씹는 것처럼 입안이 썼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오직 저 혼자만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했는지 진석이가 마른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식당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실적을 좋게 내서 임원 승진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거든요. 아이고, 잘됐다. 내 아들 장하다.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더 크게 되려면 아무래도 지금 사는 동네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지위라는 것도 있고 인맥도 넓혀야 하고요. 이참에 강남 쪽으로 집을 옮겨야 아이들 교육이나 제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압구정이나 대치동 쪽으로요. 아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은정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웬만한 월급쟁이 벌이로는 감당도 안 돼요. 그래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려면 강남으로 가야죠. 거긴 정보부터가 다르대요. 우리 애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만 쳐다봤어요.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올 것이 왔구나. 그들의 진짜 목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사시는 그 마포 아파트, 그거 팔아서 저희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기도 하고요. 그 돈이면 저희가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구하는데 큰 보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들어와 사시거나 근처에 작은 빌라 하나 얻어드리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집, 내 젊음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나의 마지막 보금자리, 그걸 팔아서 자기들 강남 아파트 사는데 보태달라고요? 그것이 저들의 제주도 여행보다, 싸구려 선물보다 더 잔인하고 비정한 말이었어요. 제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아들 내외는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조급하게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은정이가 제 앞에 바싹 다가앉으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은 건 어머니, 저희가 지난번 제주도 여행 다녀와서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 넓고 좋은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고요. 제주도, 그 한마디가 방아쇠가 되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 서름이 한꺼번에 화산처럼 폭발해 버렸죠. 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상 위로 내던졌어요.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저희 테이블을 쳐다봤어요. 아들 내외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하지만 온몸을 떨며 내뱉었어요. 제주도? 네, 네, 어머니. 인천에서 회사 명운을 걸고 출장 간다던 내 아들이, 애들 학원 시험 때문에 주말 내내 특강 들어야 한다던 내 며느리가, 그 제주도에서 잘 쉬고 와서 깨달은 게 고작 이 늙은 어미 집 팔아치울 생각이었더냐. 제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 내외를 가리켰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내년 SNS에 올라온 사진들. 온 가족이 고급 리조트에서 희희낙낙하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다. 은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진석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 눈치만 살폈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어요. 너희에게는 내가 뭐냐? 내가 평생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늙고 쓸모없어지니 내들 좋은 집 사는데 보탤 돈다발로나 보이더냐? 내가 너희 현금 인출기야?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단 1원도, 아니 10원 한 장도 너희에게 줄 수 없다. 내 집은 내 것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발 뻗고 누울 내 자리라고.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놓여있던 냅킨을 그들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등 뒤로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망연자실한 아들 내외의 모습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제 뺨을 식혀주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와 영원히 작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식당 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맞는 순간 제 세상은 온통 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등 뒤에서는 여전히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마포의 밤거리를 무작정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흐르는 걸 느끼고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듯한 이상한 후련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가 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캄캄하고 텅 빈 집 안에서 주저앉아 남편을 부르며 통곡할 거라고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깊고 고요한 평온함이 저를 감싸 안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저는 평생을 진석이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왔다는 거요. 제 이름 석자, 박소희는 늘 그 역할들 뒤에 숨어 있었어요. 자식이 엇나갈까봐 노심초사하고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애쓰고 며느리에게 나쁜 시어머니 소리 들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삶. 그런데 바로 오늘 밤 그 모든 굴레를 제 손으로 끊어낸 거예요. 더 이상 저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박소희가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놀랍게도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홀린 듯이 안방으로 걸어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 열었죠. 그 안에는 제가 까맣게 잊고 살았던 진석이 엄마가 되기 이전의 박소희가 잠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이 마포 한 구석에서 소인네라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며 보냈던 10여 년의 세월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손때 묻은 요리 비법 노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저만의 육수 내는 법, 나물 무치는 법이 적혀 있었고 낡은 편지 봉투 안에는 식당 단골들이 고맙다며 남겨준 쪽지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동네 신문에 숨겨진 맛집이라며
제 얼굴과 함께 실렸던 누렇게 바랜 기사 스크랩도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 잊었던 열정이 다시금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같았어요. 상자를 정리하다가 그동안 신경 쓰지 않고 쌓아두었던 우편물 더미를 발견했어요. 대부분 광고지였지만 유독 눈에 띄는 봉투가 하나 있었죠. 구청에서 온 공식적인 문서였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들 사이에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역세권 재개발 추진 구역이라는 6글자였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아들놈이 그토록 팔아치우고 싶어 했던 이 낡은 아파트가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동이 틀 무렵 결심을 굳혔죠. 떠나자. 이 집을, 이 동네를, 그리고 진석이, 엄마라는 이름이 족쇄처럼 채워진 이 서울을 떠나자. 문득 남편과 함께 언젠가 한번 가보자고 약속했지만 끝내 가보지 못했던 부산 바다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이삿짐 센터를 부를 필요도 없었죠. 가장 큰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꼭 필요한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요리 비법 노트,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챙겼어요. 제 과거와 미래를 함께 담는 기분이었어요. 텅 비어가는 아파트를 둘러보았지만 신기하게도 미련은 남지 않았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 우편함에 아파트 열쇠를 조용히 넣어두고 돌아섰어요.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배려이자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완전한 끝이었죠. 서울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완벽한 이방인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느낌이 싫지 않았죠. 부산행 KTX 표를 끊고 플랫폼에 섰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갈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지난밤 식당에서와는 다른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뜨거운 다짐의 눈물이었어요. 잘 가라, 나의 어제여. 4시간 남짓 달렸을까요? 기차 안에서 부산역에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기차에서 내리자 서울과는 다른 짭짤한 바다, 내음이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어요. 사람들의 활기찬 사투리가 정겹게 들렸죠.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어요. 말로만 듣던 해운대, 해수욕장은 정말이지 가슴이 뻥 뚫릴 만큼 넓고 푸르렀어요. 저는 그 근처 부동산에 들어가 작은 원룸 하나를 덜컥 계약했어요.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아늑한 공간이었죠. 부산에서의 첫 며칠은 꿈만 같았어요. 아침이면 해운대 백사장을 맨발로 걷고 오후에는 동백섬을 산책했어요. 아무도 저를 진석이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곳에서 저는 그저 박소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마냥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립되지 않으려면 저 스스로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야 했죠. 저는 수소문 끝에 해운대구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어요. 복지관은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로 가득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스마트폰 활용교실이라는 수업에 등록했어요. 제게 아픈 기억을 안겨준 바로 그 네모난 세상을 이제는 제대로 마주해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돋보기를 쓰고도 작은 글씨를 읽기가 힘들어 애를 먹었지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들과 서로 물어가며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사진을 찍고 간단한 편집을 하고 제 이름으로 된 SNS 계정을 만드는 법까지 신기하게도 그렇게 배우는 과정이 아주 즐거웠어요. 기술은 더 이상 저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세상과 저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문이었어요. 어느덧 부산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던 날이었어요. 저는 저녁 무렵 달맞이길 언덕에 올라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낡은 요리 비법 노트가,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새로 배운 기능들로 가득 찬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잊고 지냈던 과거의 열정과 새롭게 얻은 미래의 기술이 하나로 합쳐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소인애는 사라졌지만 박소희의 손맛은 아직 여기 남아있잖아. 이 바다 앞에서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보는 거야. 제 얼굴 위로 번지는 노을빛처럼 제 마음속에도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이 따뜻하게 차오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절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직 설렘과 조용한 결의만이 파도 소리와 함께 제 안에 가득 찼어요. 부산에서의 새로운 삶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서울에서처럼 저를 짓누르는 무거운 공기가 없었거든요. 제 하루는 해운대 바다를 보며 시작해서 복지관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 마무리되곤 했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그동안 저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저를 발견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제 오랜 꿈을 실현해 보기로 했어요. 바로 소희 할매의 부산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여는 거였죠.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쩔쩔맸어요. 하지만 복지관 친구들이 돌아가며 휴대폰을 잡아주고 조명까지 비춰주며 응원해준 덕분에 조금씩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낡은 요리 비법 노트를 보물처럼 펼쳐놓고 젊은 시절 소인의 식당을 운영할 때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자갈치 시장에서 직접 떼온 싱싱한 생선으로 끓인 매운탕, 기장 멸치로 맛을 낸 구수한 된장찌개, 제철 나물 무침까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한식이었지만 제 영상에는 서울의 그 어떤 비싼 레스토랑에서도 느낄 수 없는 진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구독자 수가 10명도 채 안 됐어요. 하지만 복지관 친구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링크를 보내고 동네방네 입소문을 내준 덕분에 조금씩 채널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해운대 해변에서 우연히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닭볶음탕을 대접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그 영상이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진정한 한국의 맛이다. 할머니의 손맛은 세계 최고라는 댓글이 수백, 수천 개씩 달리면서 구독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어요. 자신감을 얻은 저는 지역 온라인 마켓에 제가 만든 밑반찬과 전통 장류를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금세 완판 행진을 이어갔죠.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고 주문 들어온 택배 상자를 포장하는 일은 고됐지만 제 통장에 제 힘으로 번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볼 때마다 수십 년 묵은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온전한 박소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제 작은 성공은 금세 부산 지역 사회에 알려졌어요. 지역 신문인 부산일보에 제 이야기가 실렸고 며칠 뒤에는 지역 방송국인 KNN에서 취재 요청까지 들어왔죠. 부산의 새로운 명물, 소희 할매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제가 사는 작은 원룸까지 찾아와 인터뷰를 해갔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 지난 삶과 새로운 도전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불쌍한 늙은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며칠 후였을 거예요. 그날도 저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주문 들어온 깨씹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수척해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한 아들 진석이와 며느리 은정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와락 무너지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절박해서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정말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였죠. 어머니, 제발 저희랑 같이 서울로 가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매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네, 제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제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깨져버린 신뢰는 눈물 몇 방울로 다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자 다급해진 진석이가 고개를 번쩍 들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죠. 어머니, 방송 봤어요. 유튜브인가 뭔가 하셔서 돈도 많이 버신다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말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잘리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 돈, 그래도 저희 아들, 며느리인데 저희 좀 도와주실 거죠? 네. 그 순간 저는 실소했어요. 아, 변한 게 없구나. 이들은 여전히 나를 어머니가 아닌 현금 인출기로 보고 있구나. 저들의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내 돈을 얻어내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예요.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에게 줄 돈은 없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번 이 돈은 나처럼 자식한테 버림받고 기댈 곳 없는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쓸 것이다. 너희에게 돌아갈 몫은 단 10원 한 장도 없어. 제가 너희에게 줄 재산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고 못을 박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은 제 원룸 앞 복도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이러다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요, 어머니. 그들이 그렇게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이구 소희 씨, 우리 왔는데 이게 무슨 소란인가. 복지관 친구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함께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낯선 남녀와 싸늘하게 서 있는 저를 번갈아 보던 친구들은 금세 상황을 파악했죠. 가장 먼저 나선 건 저에게 SNS를 알려줬던 영자 씨였어요.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진석과 은정의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이 양반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겐가? 우리 소희 씨가 서울에서 얼마나 고생하다 왔는데 이제 와서 또 무슨 짓이야? 다른 친구들도 제 옆에 서서 단단한 벽이 되어 주었어요. 맞아. 소희 씨 옆에는 이제 우리가 있어. 어디 와서 함부로 행패야. 친구들의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저를 지켜주는 새로운 가족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저는 무릎 꿇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조용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 아들, 딸로서의 너희와의 인연은 지난번 그 고깃집에서 끝났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서서 제 원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 앞에서 제 새로운 삶과 낡은 과거를 가르듯 소리나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쾅 하고 울리는 그 문소리는 제 인생 이막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쾅 하고 닫힌 문은 제 지난 세월과의 작별 인사였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과거와 현재가 갈라서는 기분이었죠. 문 밖에서는 한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해운대의 파도 소리처럼 잔잔하기만 했어요. 제 옆에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복지관 친구들이 있었고 제 등 뒤에는 제가 제 손으로 일군 새로운 삶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정한 내 편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하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아들 진석이와 며느리 은정이에게서 오는 문자 메시지는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 있냐는 원망 섞인 내용이더니 다음에는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애원. 그리고 나중에는
빚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협박에 가까운 하소연까지. 그 장문의 문자들을 받을 때마다 처음에는 화가 치밀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정은 차츰 다른 것으로 변해갔어요. 분노는 안쓰러움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옅은 연민으로 바뀌었죠. 저는 그 문자들을 삭제하지 않았어요. 가끔씩 꺼내 읽으며 제가 어디서부터 걸어왔는지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되새겼어요. 물론 답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제 삶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짓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 저 아이들이 정말로 반성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다면, 그때는 어머니가 아닌 인생 선배로서 멀찍이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제 유튜브 채널 소희 할매의 부산 밥상은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졌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밑반찬 사업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제 힘으로 번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며 저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고생을 하며 부산까지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저는 큰 결심을 하고 그동안 번 수익의 일부를 떼어 제가 다니던 해운대 노인복지관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씨앗 삼아 복지관 내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마련했죠. 이름하여 신중년 디지털 창업 지원센터. 거창한 이름이었지만 실은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던 늙은이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의 첫 번째 선생님이 되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동영상을 편집하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방법을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죠. 평생 뜨개질만 하던 할머니는 온라인으로 손수 뜬 아기 옷을 팔기 시작했고, 퇴직하고 소일거리 없던 할아버지는 손재주를 살려 DIY 가구 제작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서툴고 어설펐지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했어요. 제 작은 성공 이야기는 부산 지역의 소희 할매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며 많은 소외된 노인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삶에 정신없이 빠져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변호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제가 살던 마포 아파트의 재개발이 최종 확정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 액수를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그 돈이면 제 아들 진석이가 그토록 원하던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돈이었으니까요. 만약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돈을 아들에게 보내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제게는 이제 피를 나눈 아들보다 더 소중한 마음을 나눈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에게 보상금 전액을 부산으로 보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껏 꿈꿔왔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죠. 복지관의 작은 공간을 벗어나 번듯한 건물을 얻어 센터를 확장하고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까지 만드는 일이었어요. 재산이란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요구하는 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보듬어준 사회적 가족과 함께 써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제2의 인생을 통해 얻은 소중한 철학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부산에 온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어느덧 69이 된 저는 이제는 제법 유명인이 되어 있었죠. 제가 세운 지원센터는 해운대구청의 지원까지 받으며 자리를 잡았고, 전국 각지에서 저를 배우겠다며 찾아오는 노인들로 늘 북적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혼자 해운대 바닷가를 찾았어요.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지난 1년을 돌아보는데 감회가 새로웠죠. 그때였어요.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이 띵동하고 울렸어요. 발신자는 아들 진석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저를 괴롭혔던 그 이름이었죠. 무심코 화면을 열어보니 짧은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문자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봤죠.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할 뿐이었어요. 제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승자의 미소도 용서의 미소도 아닌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평온한 미소였죠. 저는 화면을 향해,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글쎄요, 내가 저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와줘야 할까요?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때네요. 박소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정한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내 삶을 더욱 눈부시게 일으켜 세우는 것임을요. 상처를 딛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완전한 승리일 테니까요.